세계에서 독신 여성이 가장 많은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고대 전통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를 함께 여행해 봅시다. 이곳에서는 손님에게 아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허락하는 것이 특별한 환대의 표현으로 여겨지며 사람들은 영하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일상을 이어갑니다. 만약 제가 이 나라에서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눈보라 속에서도 오랜 시간 산책을 시킨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실제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나라, 러시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광대함과 혹독한 날씨. 러시아는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나라일 뿐 아니라 무려 11개의 시간대를 아우르는 유일한 나라로 시간대 면에서도 가장 광대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극한의 자연 조건에서도 러시아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땅에서는 겨울이 길고 혹독하며 기온은 종종 영하로 떨어집니다. 이곳에서 추위는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모피 코트를 입고 다니며 집은 찬 바람을 막기 위해 삼중 유리창으로 지어집니다. 이 땅은 험준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으며 바람의 속삭임과 눈 밟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북극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면역력을 키우고 혹독한 기후에 익숙해지도록 많은 부모들이 겨울에도 아이들을 바깥에 둡니다. 아이들은 여러 겹의 두꺼운 옷을 입고 유모차에 실린 채 바깥에 놓이기도 하며 때로는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여겨지며 북부 러시아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문화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남쪽으로 내려가면 러시아의 기후는 한층 온화해집니다. 흑해 연안에는 아열대 기후 덕분에 해변을 따라 포도밭과 야자수가 흔히 자라고 있습니다. 소치와 같은 도시에선 이 나라 북쪽 끝이 북극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게 됩니다. 우랄 산맥은 시베리아의 서쪽 경계에 우뚝 솟아 있으며 오랫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경계로 인식되어 온 고대 산맥입니다. 이곳은 풍부한 광물 자원과 깊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수많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증인이자 지금도 천연 자원과 민속 문화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자연의 매혹적인 경관 중에서도 북극 지역의 하늘을 푸른빛, 보랏빛, 붉은빛으로 수놓는 북극광은 단연 압도적입니다. 오로라 보레알리스로 알려진 이 자연현상은 겨울철에 가장 자주 나타나며 눈 덮인 황야 위로 신비로운 빛을 들이웁니다. 시베리아의 악명 높은 노동 수용소에 얽힌 어두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과연 그 험난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존해낼 수 있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혹한의 땅에서 살아가며 번영을 이루는 시베리아 사람들의 놀라운 회복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진 생존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옛단 지역과 고립된 땅 시베리아, 혹독한 조건이 지배하는 대지 시베리아는 무려 113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땅으로 러시아 전체 면적의 약 76%를 차지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옛단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우랄 산맥에서 태평양까지 뻗어 있는 이 지역은 자연의 원초적인 아름다움과 혹독한 생존 조건이 공존하는 러시아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면적에도 불구하고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겨우 3명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희박한 인구 분포를 보여줍니다. 시베리아의 군락 유사는 단순한 자연적 고립을 넘어 과거에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소련 시절 이 지역은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가 설치된 장소로 이용되었고 노동 수용소들은 중앙의 엄격한 행정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었습니다. 이는 그곳에서 벌어진 공포와 고통을 암시합니다. 이 군락 시스템은 주로 반체제 인사나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뿐 아니라 당시 소련 지도부는 시베리아에 존재하는 막대한 천연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수용소를 이용했습니다. 수감자들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 도로와 철도 건설, 목재벌목, 광물 채굴 등의 강제 노동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극심한 추위, 식량 부족,
끊임없는 육체 노동은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땅은 러시아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지금도 시베리아의 신비롭고 매혹적인 분위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시베리아 사람들, 특히 가장 외진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대부분의 해를 차지하는 겨울에 혹독함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빽빽한 타이가 숲, 얼어붙은 대지, 광활한 평야와 험준한 산악 지형은 이곳을 마치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느낌으로 만듭니다. 현대 도시의 소음과는 거리가 먼 고요하고도 강인한 삶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 광대한 시베리아 황야에는 믿기 어려운 생존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가피아 리코바는 현재 80세가 넘은 여성으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1930년대 종교 박해를 피해 시베리아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간 구교도 가정에서 태어나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황야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40년 넘게 완전히 고립된 채 살아가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소련 지질학자들에 의해 이들의 오두막이 발견되기 전까지 리코바 가족의 존재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가피아는 홀로 황야에 남아 작은 농장을 돌보며 땅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인간의 놀라운 회복력과 자립적인 생존 의지, 그리고 시베리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증명합니다. 시베리아에서의 삶은 거리로 정의됩니다. 이웃과의 거리, 도시와의 거리, 그리고 현대 문명과의 거리. 그러나 이 외딴 땅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시베리아는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한 삶을 제공해 줍니다. 3. 오이мя콘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을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심장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 오이мя콘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기온이 기록된 거주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기온은 영하 67도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으며 주민들에게 이 혹한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일상 그 자체입니다. 오이мя콘에서는 겨울이 무려 9달 동안 이어지며 한낮의 길이는 단 3시간에 불과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동차는 하루 종일 시동을 켜둔 채 유지되어야 하고 맨살은 단 몇 분 만에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땅은 영구 동토층으로 구성돼 있어 땅을 파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고인을 실내에 임시 보관하는 등 독특한 장례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배관이 자주 동파되는 환경에서는 실내 화장실보다 야외 화장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이мя콘 같은 마을에서 살아간다는 건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전에 여러분께 작지만 큰 도움이 되는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서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욱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이제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장소 중 하나인 이 땅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그 속에 깃든 사람들과 관습을 함께 탐험해 봅시다. 4. 추코트카 영구 동토 이 땅 러시아의 북동쪽 끝자락, 세상의 끝처럼 느껴지는 곳. 추코트카는 지구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로 면적은 70만 제곱킬로미터를 넘으며 프랑스보다도 큽니다. 이 광활한 땅에 단 5만 명 남짓한 인구만이 흩어져 살아갑니다. 이곳에서는 자연이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며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조건에서 살아갑니다. 영구 동토층이 지표 깊숙이 얼어붙은 이곳에선 단순한 무덤조차 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고인을 묻지 못할 경우 지하실이나 차가운 창고에 임시로 안치하고 여름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구조물을 세워 땅과 직접 접촉하지 않게 하는 방식도 사용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의 기술이 아니라 자연의 한계 안에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지혜입니다. 추코트카의 주민들, 특히 에스키모와 추크치족은 세대에 걸쳐 혹한의 환경에 적응해 왔습니다. 이들의 주거는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단열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모피로 만든 전통 복장은 체온 유지를 위한 필수품입니다.
길이 끊긴 겨울에는 개썰매나 스노모빌이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유지되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에스키모와 추크치족 중 일부는 손님을 극진히 환대하는 전통으로 때로는 아내가 손님과 시간을 보내도록 허락하는 문화도 존재합니다. 외부인에게는 생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극한의 고립과 자원 부족 속에서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대의 지혜였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겨울철, 부부가 옷을 입은 채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소중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며 이복 역시 이런 상황을 고려해 특별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얼어붙은 자연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든 길을 찾아갑니다. 추코트카는 그 증거입니다. 5. 높은 독신 여성 비율의 원인. 러시아는 독특한 인구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2024년 현재 약 1억 4,600만 명의 인구 중 남성은 약 7,300만 명, 여성은 8,400만 명으로 남성보다 여성 인구가 약 1,100만 명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불균형입니다. 그 뿌리는 역사에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은 약 2,7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었고 이 중 대부분이 남성이었습니다. 전후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 없이 남겨졌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진 성비 불균형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대 러시아의 도시화도 한몫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중공업이나 군 복무를 위해 이동하거나 목숨을 잃었고 여성들은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대도시로 집중되었습니다. 반면 농촌이나 시베리아 같은 지역은 인구 밀도가 매우 낮고 이로 인해 여성들이 파트너를 찾는 일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욱이 러시아 남성들은 평균 수명이 짧고 음주, 흡연, 위험한 노동 환경 등 건강 문제로 조기 사망률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여성 대비 남성 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여성들은 이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여성들의 고등 교육 수준이 높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과 독립성을 추구하며 삶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인생의 목표로 삼기보다는 자신의 커리어와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는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촌이나 옛단 지역에서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새로운 연결의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롭지만 강인하게 살아가는 여성들은 이 광활한 나라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살아갑니다. 6. 크렘린, 정치적 권력의 중심. 사람들이 러시아의 권력과 웅장함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은 종종 크렘린으로 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렘린이라는 용어를 러시아 정부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지만 그 진정한 기원과 의미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전통적으로 크렘린이라는 단어는 요새화된 도시를 의미하며 러시아 전역에 약 20개의 크렘린이 흩어져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크렘린은 러시아 권력의 가장 상징적인 상징 중 하나입니다. 12세기의 중세 요새로 지어진 모스크바의 크렘린은 수세기 동안 러시아의 정치 및 종교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벽과 탑은 도시 위로 높이 솟아 있으며 궁전, 성당 및 정부 건물의 놀라운 혼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크렘린은 차르들이 통치하던 요새였고 소련 지도자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곳이며 러시아의 현대 정치 기계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크렘린 내부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크렘린의 대종, 즉 차르 종입니다. 약 200톤의 무게를 지닌 이 종은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이지만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18세기에 주조되었지만 걸기 전에 화재로 손상되어 오늘날에도 조용하지만 장엄한 러시아의 성취를 상징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7. 러시아의 세 가지 인상적인 특징. 스탈린 건축. 모스크바의 가장 독특한 건축적 특징 중 하나는 스탈린식 마천루의 집합체로 종종 7자매라고 불립니다. 이 거대한 고딕 스타일의 건물들은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반에 요제프 스탈린에 의해 소련의 힘을 상징하기 위해 커미션드 되었습니다.
이 우뚝 솟은 건물들은 모스크바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며 정부 본부에서 대학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소련 시대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모스크바의 회복력과 야망을 나타내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모스크바의 스카이라인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특히 모스크바 시티 지역의 부상으로 인해 이 지역은 현대 경제 성장과 러시아의 세계 경제 통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374m에 달하는 연방 타워가 있으며 이는 유라시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입니다. 연방 타워는 러시아의 야망과 국제 비즈니스 기준이 혼합된 모스크바의 발전을 상징합니다. 8모스크바 지하철 모스크바의 마천루가 현대 혁신을 상징하는 반면 도시의 지하철 시스템은 소련 시대의 웅장함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 시스템 중 하나로 여겨지는 모스크바 지하철은 단순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궁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대리석, 모자이크, 샹들리에 및 조각상으로 장식된 역들은 모스크바 지하철을 타는 것이 마치 박물관을 걷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각 역은 소련의 역사와 승리를 이야기하며 장인정신과 자부심이 넘치는 과거의 시대를 반영합니다. 1935년에 개통된 모스크바 지하철은 현재 340km 이상에 걸쳐 있으며 200개 이상의 역이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철 네트워크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하루에 10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하는 가장 바쁜 지하철 중 하나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규모를 넘어 지하철은 러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많은 역이 공습 대피소로 사용되어 시민들을 폭격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일부 역은 냉전 동안 핵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의 44개 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아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대중교통 시스템 중 하나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수백만 명에게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지하철은 러시아의 예술적 및 건축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9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무려 9,289km에 걸쳐 뻗어 있는 이 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입니다. 100년 이상 전에 설립된 이 철도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하며 러시아 도시와 다른 교통수단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옛단 지역을 연결합니다. 트랜스 시베리아를 여행하는 것은 러시아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단면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철도는 8개의 시간대를 가로지르며 볼가강과 아무르강을 포함한 16개의 주요 강을 건넙니다. 기차는 유럽 러시아의 구릉지에서 우랄 산맥의 험준한 봉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베리아의 광활하고 얼어붙은 지역을 지나며 숨막히는 다양한 풍경을 제공합니다. 이 여정은 세계의 육지 면적의 거의 11%를 차지하는 나라의 다양한 지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트랜스 시베리아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경험입니다. 이 여정은 약 일주일이 걸리며 여행자들에게 분주한 도시에서 옛단 마을까지 러시아의 광활함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승객들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담수호인 바이칼 호수나 역사적인 도시인 카잔과 이르쿠츠크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 철도는 또한 소련 시대의 군락 노동 수용소가 있었던 지역을 지나며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10.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의 두 번째 도시 모스크바, 시베리아, 그리고 나라의 지리적 아름다움 너머 러시아의 두 번째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우아함, 역사, 문화의 풍요로움의 걸작입니다. 복잡한 운하와 바로크 건축 덕분에 종종 북쪽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현대적이고 활기찬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2300년 피터 대제에 의해 세워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유럽으로의 창이 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국가의 세계적 야망을 반영하면서 서구의 영향을 전통적인 러시아 문화와 혼합하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200년 이상 동안 제정 러시아의 수도로서 정치적 권력, 예술 및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차르들이 통치하고
화려한 궁전이 세워졌으며 러시아 귀족들이 번영했습니다. 오늘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수색이 된 건물들이 현대적 발전과 나란히 서 있으며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독특한 조화를 제공합니다. 이 도시의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는 겨울 궁전으로 러시아 왕실이 한때 거주했던 장엄한 녹색과 흰색의 바로크 구조입니다. 오늘날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권위 있는 미술 컬렉션 중 하나인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본거지입니다. 에르미타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렘브란트, 미켈란젤로와 같은 예술가들의 걸작을 포함하여 300만 점 이상의 예술 작품을 자랑하며 방문객들에게 예술 역사 속으로의 비할 데 없는 여정을 제공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축물 외에도 도시의 배경은 매혹적입니다. 네바강을 따라 세워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베니스를 연상시키는 운하들로 둘러싸여 있어 도시의 별명을 부여합니다. 도시를 걷는 것은 마치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웅장한 대로, 복잡한 다리, 화려하게 장식된 건물들은 모두 도시의 역사적 중요성과 예술적 유산을 증명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기 가장 매혹적인 시기는 백야 동안입니다. 여름에 태양이 거의 지지 않아 도시를 대부분 밤의 황혼으로 물들이는 현상입니다.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낮은 길게 이어져 환상적인 저녁을 만들어내며 거의 꿈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시기에 도시는 축제, 콘서트 및 거리 공연으로 활기를 띱니다. 백야 축제는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문화 행사 중 하나로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발레, 오페라, 클래식 음악 및 극장 공연이 펼쳐집니다. 방문객들은 러시아 발레와 오페라의 중심지인 마리인스키 극장과 같은 도시의 가장 권위 있는 장소에서 이러한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철은 도시의 활력을 더욱 높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네바강 강변에 모여 다리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관람합니다. 이는 도시의 상징이 된 밤마다의 의식입니다. 이 다리들은 대형 선박이 네바강을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특정 시간에 들어올려져 이 장관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이 도시는 200개 이상의 박물관과 수많은 대학, 그리고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활기찬 예술 현장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겨울 축제와 행사, 새해 전야 축제 및 크리스마스 시장을 즐기기 위해 따뜻하게 옷을 입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환대와 문화적 활력은 연중 내내 방문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10일 캄차카유 불과 얼음의 땅 러시아 극동에 자리 잡은 캄차카 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극적이고 손길이 닿지 않은 풍경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험준한 황야, 활화산 및 자연 온천으로 유명한 캄차카는 다른 세계의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옛단 곳, 야생,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캄차카에는 300개 이상의 화산이 있으며 그중 약 30개가 활동 중입니다. 이는 지구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이 우뚝 솟은 거인들은 풍경을 지배하며 눈으로 덮인 봉우리는 그 아래에 불타는 용암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화산은 클류체프스카야 소프카로 유라시아에서 가장 높은 활동 화산으로 무려 4,750m에 달합니다. 이는 탐험가와 모험가들이 지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자연 특징을 탐험하기 위해 찾는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이 지역의 화산 활동은 단순히 땅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환경을 정의합니다. 간헐천과 화산가스가 풍경을 점제하며 지구 깊은 곳에서 증기와 뜨거운 물이 방출됩니다. 캄차카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인 간헐천 계곡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간헐천 농도가 있는 곳으로 미국의 옐로우스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방문객들은 간헐천이 끓는 물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으며 울창한 초록 계곡과 눈 덮인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캄차카의 옛단 위치는 그곳의 원시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어 야생 동물의 안식처이자 탐험가들을 위한 손길이 닿지 않은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이 반도는 캄차카 갈색곰의 서식지로 이 험준한 황야에서 번성하는 종입니다. 사실
캄차카는 자연 서식지에서 곰을 관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로, 특히 연어가 올라오는 시기에는 곰들이 강가에 모여 낚시를 합니다. 이 반도는 또한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지로 험준한 피오르드가 해안선을 따라 위치하여 고래, 물개 및 바다 수달의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여행을 감행할 용기가 있는 이들에게 캄차카의 해안은 고래 관찰과 해안 탐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날카로운 절벽들이 태평양의 얼음물과 만납니다. 캄차카의 야생 아름다움 속에는 예상치 못한 문화적 요소가 있습니다. 소규모지만 중요한 불교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몽골 및 티베트 이주민의 후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옛단 러시아 구석에 영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불교는 러시아에서 주요 종교는 아니지만 캄차카의 불교 사원과 수도원의 존재는 이곳의 거칠고 날카로운 땅에 평화로운 차원을 더합니다. 방문객들에게 이 신성한 공간들은 놀라운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불교 수도원의 고요함은 바깥의 야생 풍경과 대조를 이루며 화산과 간헐천의 포유 속에서 반성과 고요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사원들은 캄차카의 문화적 다양성과 자연과 영성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캄차카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반도는 러시아에서 가장 고립된 장소 중 하나로 다른 지역과 연결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이곳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비행기로 모스크바에서 캄차카 반도의 주요 도시인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캄차츠키까지의 비행은 8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차카의 아름다움은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등산가와 하이커는 물론 단순히 도시 생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됩니다. 12차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 러시아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종종 긴 추운 겨울을 떠올리며 누군가가 보드카 한 잔을 들어 올리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는 보드카가 아니라 차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실일 수 있지만 차는 러시아 사회에서 깊은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17세기 중국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차는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으며 단순한 음료를 넘어 전통, 한대, 사회적 연결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연결하는 대차 도로를 통해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이 긴 여정은 수천 킬로미터를 커버하며 러시아인들에게 맛있고 따뜻한 음료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트층만의 사치품이었지만 19세기에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차는 여전히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로 평균 러시아인은 연간 130kg 이상의 차를 소비합니다. 이는 러시아를 세계에서 가장 차를 많이 마시는 나라 중 하나로 만듭니다. 러시아의 차 문화는 그 어떤 문화와도 다릅니다. 깊이 있는 의식적이며 종종 사모바르와 함께 제공됩니다. 사모바르는 수세기 동안 러시아 가정에서 필수적인 차 우려기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지고 복잡한 디자인으로 장식된 사모바르는 차를 우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모임과 대화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에서 차는 단순한 음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의식입니다. 가족 및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차를 마시는 것이 관리이며 특히 늦은 오후나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차는 종종 다양한 과자, 페이스트리 및 잼과 함께 제공되어 단순한 음료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로 변모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거나 삶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단순히 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까지 차는 따뜻함을 제공하며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관계를 맺는 방법이 됩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는 홍차이며 강하게 우려내어 설탕이나 레몬과 함께 제공됩니다. 다른 차 문화와는 달리 러시아인들은 종종 금속 홀더에 담긴 유리잔에서 차를 마십니다. 이 홀더는 기차에서 사용하기 위해 원래 설계되었으며 유리가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오늘날에도 특히 러시아의 전설적인 장거리 기차에서 여전히 널리 사용됩니다. 러시아 차 문화의 가장 상징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모바르입니다. 물을 데우는
기구 이상의 의미를 지닌 사모바르는 오랫동안 환대와 가정의 따뜻함을 상징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사모바르는 내장된 굴뚝을 가지고 있어 숯을 사용하여 물을 데울 수 있으며 이에는 농축된 차를 준비하는 작은 주전자가 있습니다. 이 강한 차는 사모바르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로 희석되어 각 사람이 자신의 취향에 맞게 차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농촌 지역이나 오늘날 일부 가정에서도 사모바르는 여전히 일상생활의 중심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종종 모임에서 사용되어 손님들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사모바르에서 차를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한 전통을 넘어 추운 러시아 겨울에 손님을 환대하고 따뜻함을 전하는 방법이 됩니다. 러시아의 차 선호는 너무 뿌리 깊어 외국인들을 종종 놀라게 합니다. 보드카가 러시아의 상징적인 음료라는 국제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정기적으로 알코올보다 더 많은 차를 소비합니다. 사실 차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무실과 공공장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늦은 오후에 사람만 이 차를 즐기기 위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소련시대에 차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20세기에는 차를 마시는 관습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시베리아의 작은 마을에서부터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분주한 도시까지 차 문화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회의 사이에 빠르게 한 잔을 마시거나 가족과 함께 긴 대화를 나누는 등 차는 러시아에서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음료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다루고 싶은 나라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